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첫 녹음이네요.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 셰프님 새해 잘 맞이하셨어요? 네, 뭐 벌써 새해 인사하기에 조금 늦은 네, 날짜가 벌써 벌써 돼버렸네요. 1월도 이제 저희 이거 방송 나갈 때면 중순도 끝나고 그렇죠. 하순으로 네. 들어가는 타이밍이라 음. 올해부터 호우 시절 좀 체제 약간의 개편이랄까, 저희 내부에 겉으로는 네, 드러나지 네. 않는 내부의 역할 변동이 좀 있었어요. 새해부터는 이제 오디오 편집을 조 셰프님께서 정말로 이제 셰프가 돼서 칼질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지난번에 그 터미널 영화부터 네, 제가 편집을 하고 계시죠? 본격적으로 네. 작업에 참여했는데, 물론 뭐 저도 아예 손 뗀 건 아니고. 네, 그 저는 이제 한 2년 동안 2년이 아니죠, 한 3, 4년 동안 그동안 이제 네. 녹음만 하고 네. 나머지 모든 잡일은 다 원우 씨가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도 올해부터는 좀 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그냥 원우 씨가 하고 저도 뭐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는 그러면 이제 오디오라도 좀 뒤에서 백업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터미널 1편 들어보니까 네. 제가 편집했지만 아주 촘촘하게 제가 그걸 나누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편집점을. 네. 아직은. 그래서 조금 엉성하게 첫 번째 편은 좀 나갔던 것 같고, 뭐 차츰 좋아지겠죠. 근데 뭐 네. 전혀 저는 들으면서는 특별히 뭐 어차피 제가 했었던 편집도 뭐 대단한 스킬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방송 몇 년 해가지고 5년 차잖아요, 네, 저희. 들으시는 분들은 뭐 나아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편집할 구간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아. 중간에 뭐 에피소드마다 끊고 뭐 요 정도 지점 말고는, 저희끼리 잡담하는 구간 말고는 네. 거의 뭐 제가 아직 편집이 좀 능숙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거의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요새 보고 있는 작품이나 뭐 요새도 책 쭉 읽고 계신지 뭐 그런 것도 또 근황 토크 삼아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 이문열 선생님 글 변경 읽고 변경, 나서 그죠? 그 다음에 황석영 선생님. 황석영 선생님 작품을 손을 잡아서 아직 보고 있고요. 네네. 장길산이었나요? 네, 장길산. 장길산 지금 한 9권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곧 구분응선이군요. 네, 이제 12권짜리니까 네. 이제 한 70%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어휘 같은 게 네. 요즘 쓰는 단어들을 좀 안 쓰셨던 부분이 있어서, 황석영 선생님이. 네, 그래서 글이, 저는 이문열 선생님 글이 더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가독성에 있어서는 오. 저는 황석영 선생님 글이 장길산에 한해서는 네. 훨씬 어렵더라고요. 네. 이문열 선생님 글이 그 삼국지로 하면은 그게 뭐 한문도 많고 그래서 네.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문열 선생님 그래도 상당히 가독성이 높은 편 아닌가? 이문열 선생님 글이 사실 네. 가독성이 제일 높은 편인 것 같고요. 네, 네, 네. 다만 한자어에 좀 익숙한 그쵸. 세대와 네. 요즘 세대는 또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저희는 좀 그 경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문열 선생님 글은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그래도 되게 음. 친숙하고 네. 잘 읽히는 글인데, 황석영 선생님 글은 게다가 배경 자체가 조선 시대다 보니까 그쵸. 조금은 더 그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지명이나 이런 게 특히 뭐 황해도나 이런 쪽으로 네. 펼쳐지다 보니까 조금 낯선 구간들이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약간 탄복이랄까 네. 하게 된 오. 거는, 소설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쫙 흩뿌려진 많은 사람들의 생을 네. 그렇게 하나씩 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일종의 설계한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에피소드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때때로 그것들이 뭐 어떤 경험에서 비롯한 걸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을 보고 차용한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그게 그쵸. 관찰이면 관찰이 대단한 거고, 상상이라면 상상 자체가 대단한 거고,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소설가분께 들은 얘기로는 아마 이제 그런 걸 재능이라고 말하는 걸 네. 텐데, 인물들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물들이 보이는데 네. 그 보이는 걸 그냥 쓰는 거다. 음. 담아서 쓰는 거다. 그래서 마치 자신도 어떤 시그널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소설가라는 직업이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원우 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그러면 소설가 선생님들이 무당을 하셔도 잘하시겠구나 접신의 경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최근 일론 머스크 그냥 계속 그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 네. 그걸 이제 1월 중으로 읽으려고 읽고 있는 중이고 새해 제일 첫 작품은 그거였어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공연 그 오퍼스라고 하는 네. 공연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냥 혼자서 피아노 치는 그거를 네. 그냥 쭉 녹화를 해서 네. 담아놓은 영상이거든요. 그래갖고 대사가 한 두세 줄밖에 안 나와요. 계속 연주만 나오고 제목도 안 나와요. 그 중간에 한번 실수하고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필름을 하나 봤고 감정이 되게 좀 그 다채로웠겠어요. 되게 다채로웠어요. 여러 의미로 다채로웠던 게 처음에는 막 되게 슬프고 아쿠아 이런 노래 나올 때 되게 슬프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 중간에는 정말 단조로운 그냥 연주의 아하. 영상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 그 감정들을 느꼈던 그런 영상이었고 월트 디즈니 100주년 작품 위시라고 하는 작품이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지금 개봉 중이거든요. 그것도 봤고 보셨어요? 네네네 봤어요. 근데 뭐 이것도 평가가 좀 나뉘더라고요. 그게 조금 뭐 약간 진부하다. 왜냐면은 이게 100주년이다 보니까 디즈니의 작품들을 좀 이렇게 많이 오마주 하거든요. 그게 뭐 피터팬도 나오고 네. 뭐 백설공주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디즈니의 어벤져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저는 조세프님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일례를 들면 여기 위시에 나오는 그 국가 이름이 로사스라는 국가거든요. 로사스. 로사스라는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로사스라는 왕국이 되게 어떤 기회의 땅으로 이제 이민족들이 다 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착하는 땅의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로사스라는 이름이 저는 약간 로마 플러스 USA의 그 어떤 합성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전에 로마가 그랬고 지금의 미국이 그런 것처럼 되게 설득력 있네요. 네, 로사스라고 하는 왕국에 또 각지에서 온갖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민자 문제라든지 네.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또 되게 상당히 또 아동용으로 겨냥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디즈니 지금까지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되게 손그림 톤의 그림 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위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갔던 작품이고 네. 저 역시도 좀 볼까 하다가 네. 그냥 말자 하고 말자라기보다는 조금 미뤄둔 작품이긴 하죠. 네, 그래서 네. 원우 씨 추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봐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강력 추천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좋구나가 보면은 조금 새로운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 이게 약간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도 디즈니가 약간의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게 많이 보인다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재밌겠네요. 네. 새해가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목표나 계획 같은 거를 세우는데 네. 매년 초에 나오는 설문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새해 소망 순위권에 경제적 자유가 언젠가부터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하. 재테크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네. 더 그렇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뉴스가 보여서 오늘 최근에 나온 뉴스, 경제 뉴스 중에 하나를 좀 잘라봤는데 국내 증권사 한 임원이 최근에 좀 시끌시끌한 그 부동산 PF 네네.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네.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 어허. 그래서 사실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류의 횡령 사건이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하면 항상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마치 음주운전처럼 이거를 단속을 안 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네.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사건 500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검찰로 막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2년 가을에도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짜리 횡령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은행 직원이랑 그 동생이 이제 6년 동안 횡령을 벌였던 사건인데 네. 최근에 며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징역 15년, 12년이 나온 거예요. 너무 적네요.
게다가 지금 벌써 한 1년 넘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속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나이가 45세, 43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한 환갑 정도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횡령 금액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물리기는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밝혀낸 횡령 금액이 614억 원인 거지. 그렇죠. 614억 원을 횡령한 사람들이 1,000억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숨겨진 금액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검찰은 이 두 사람의 횡령한 금액이 사실은 707억 원일 거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한 95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60대에 한 100억 원이면 나눠가지고도 50억이잖아요. 그러면 횡령할 만하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거죠. 연봉 5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60대에 네. 뭐 50억 원 있으면은 그게 경제적 자유 아니겠어요? 그냥 뭐 거기 그냥 은행에다만 그걸 네. 예치해놔도 그렇죠. 뭐 웬만한 직장인들의 그거보다 훨씬 좋은 수준의 그게 100세 시대에 나올 텐데. 네. 하하.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 원장님이 이제 검사 되게 무서운 분이세요. 검사 네. 출신이시고 뭐 일각에 나오는 음모론이랄까 뭐 그런 썰과는 별개로 총선도 안 나가시고 네. 열일하시는 중인데 이게 좀 교정이 되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런 뉴스를 제가 오히려 보도하는 입장인데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원호 씨는 앞으로 그런 우리의 네. 양형 기준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바뀔 거라는 예측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거는 이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해도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 이렇게 확 바뀌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뭔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앞으로 많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일종의 배금주의랄까요? 네. 이게 서양에서 비롯한 네. 반로한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는 갖고 있었던 뭐 아주 오랫동안 네.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그 상공업자에 대한 약간의 천시, 그렇죠. 뭐, 산업공상이라고 예. 하죠 우리가. 그런 마인드들이 좀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고, 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조금 완전히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 자체가 좀 예전 형태, 그러니까 네네. 돈 뭐 사기치고 이런 부분은 마치 어떤 생명을 해한다거나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랑은 좀 다른 처벌 기준이 그동안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친다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물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심한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 그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조금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네. 점점 그 양형 기준은 가중될 것이다. 네, 좀 뭐 미국 수준까지는 어려워도 네네. 점점 그게 에스컬레이팅이 좀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법도 잘 모르고 네네.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그게 사회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금융범죄나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오히려 강력범죄는 저는 좀 달라요? 그 부분이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그러니까 강력범죄나 금융범죄가 다 강강강강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지금 기준보단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라도 지금 왜냐하면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도 없었고 네. 그 수위가 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버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이나 경제 쪽에 있어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상승률이라고 해야 되나? 예, 증가율 자체는 훨씬 큰 폭이 경제 쪽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돈 얘기, 뭐 금융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죠.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그건가? 제가 생각한 이유랑 좀 다르네요. 나는 요 다른 이유를 생각했는데. 나는 좀 돈 좀 벌고 싶어. 그러니까 5년차 방송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구독자도 늘었으면 좋겠고. 그 숫자도 그 상승률 좀 늘었으면 좋겠네요. 사기라도 쳐야 되나? 그거 사기 친다고는 뭐라고 안 하나? 아니 근데 나는 방법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사기치? 일단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확실한 것 같죠. 저희는.
저희가 5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금융 영화를 하나 발굴해볼까 해요. 그러네요. 뭐 66번째더라고요. 벌써 그런가요? 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66번째 발굴 영화 애덤 맥케이 감독의 2016년작이고요. 빅쇼트의 발굴을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